네,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전반적인 그 시장을 둘러싼 영향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랑비에 옷 적신다는 말이 있죠. 나흘 동안 지금 거의 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장 기류는 그야말로 뭐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은 이제 밸류에이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난 11월 우리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월간 기준으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12월 연말 특수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컸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위치가 앞으로 펼쳐질 투자 환경 및 경제 흐름에 대한 변화로만 놓고 본다면 그다지 썩 낙관적이기만 한 투자 환경이다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한 16개월 기간 동안 코스피가 3개월 연속 올랐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변화 등을 보여왔었는데 12월도 내심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현재의 결과물로서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주가 지수가 어떤 적정 가치로에 대한 수렴 가능성 자체는 크지만 경기 방향성과 이익 모멘텀 측면을 고려한다라면은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기에는 여전히 어렵다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가 2,500선에 근접하게 되면 아주 상당한 어떤 매물 저항, 밸류에이션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기대와 희망을 먹고 움직인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내주에 12월 FOMC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사고 소비자 물가도 관심사입니다.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이 파고가 지나가야 좀 안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50bp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문제는 그 다음에 향후 정책 행보를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내용에서 이제 미국 정책 금리에 대한 인상 중단 시점이 시장에서는 평가받게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조금씩 논쟁거리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에 속도 조절이 확인이 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베이비 스텝에 대한 전환을 기대했었던 것이 최근까지의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와 서비스업 지수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 그 수요 활동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본다면 2월 FOMC에서도 다시 50bp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스텝이 두 번 연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조금 더 그런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최종 연준의 정책 금리의 목표가 5%일 것이냐, 5.25일 것이냐를 가정한 여러 가지 논쟁이 다시 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12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금리 인상의 중단 시점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이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전체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내주 FOMC 이후에 연말까지, 연말 납회까지 약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예상 코스피 지수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뭐 이미 코스피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2023년의 상황과 또 우리 기업들의 실적 동향 등을 고려해서 본다라면 2,450 정도에서 올해 연말 종가 지수가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은 FOMC만 끝나면 이라는 어떤 기대감 속에 자꾸 눈높이를 높이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월드컵 우리 축구 국가대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조별리그 통과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막상 16강에 가니까는 눈높이는 8강을 넘어서 그렇죠. 20년 만에 4강 재현까지 이제 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은 자기 편향적인 해석 등을 여전히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등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적어도 지금 이런 모멘텀의 약화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한 전제를 현재 우리가 바라볼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입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내년으로 이제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는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했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희망적인 기대와 또
또 상당히 불안한 심리가 막 맞물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본다면 금리 인상만 중단되면 모든 것이 다 편해질 것 네.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지만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곧 소비가 약화된다라는 거고요. 그건 경기죠. 그렇죠. 소비가 약화된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영업 환경은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투자에 소극적으로 바뀌고 신규 고용에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결국 가계의 소득을 낮춰줌으로써 경기 침체를 더 구조적으로 만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단정해서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우리가 올 한 해 주식시장이 어려웠죠.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모든 자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네. 있는데요. 이런 침체의 과정이 전부 다 금리 인상 때문이다. 아니면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인플레이션은 봤는데요. 리스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리스크라고 한다는 것은 경제가 수축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소비가 둔화된다라든가 생산이 중단된다라든가 이런 문제점 등을 봐야만 할 텐데 이런 근본적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은 23년일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는 점이겠죠. 사실 인플레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덜 먹고 덜 쓰면 되는데 맞습니다. 경기가 네. 침체된다 그러면 일자리 자체가 문제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김영렬 센터장께서 내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다중 침체 시나리오 이 언급을 하셨던데 이 그렇습니다. 개념을 좀 짚어주시죠. 가장 경제는 수축과 확장으로 종합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렸고 지금의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와 실적 감소 등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23년에 예상되는 경기 침체가 경기 저점 통과로 인식되면서 투자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 증권사의 컨센서스입니다. 예. 저 역시 이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그 경기 저점이 한 번 정도 바닥을 땅 치고 올라가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여러 번 치지 않을까라는 것들의 걱정을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그 다중 침체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중 침체, 한 번 경기 침체 오는 것도 싫은데 여러 번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이거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경제가 연착륙하게 된다라면 가능성이 더 큰 것이 다중 침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쇼크에 해당되는 아주 강력한 침체가 오게 된다라면 경기는 오히려 V자형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가 안정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바로 다중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입해서 본다라면 위험 자산에 대한 편입에 대해서 너무 성급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기본 가정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과거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보통 경기 사이클을 얘기를 할 때 뭐 5년 몇 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네.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디지털 경제화되고 뭐 융복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뭐 U자형, V자형 하지만 이제는 W자형 아닌가 계속해서 그렇죠. 잔파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들어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선진국에 가까워진 이제 산업 구조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긍정적 변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중 침체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중 침체를 뒤집으면 다중 회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9월에 아주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 10월, 11월 두 달 이제 증시가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맞습니다. 12월 들어서는 또 거꾸로 약간 밀리는 느낌이어서 과연 진짜 저점을 지난 건 맞나?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영렬 센터장께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저점이 상향되는 모습 등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1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과 또 글로벌 주식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저점이 낮아져 왔었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냈었던 영역이 거품은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과연 본질적으로 적정 가치 수준이 얼마냐라는 것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언제쯤 찾을 수 있게 되냐면 더 이상 저점이 하회되지 않고 버티는 힘을 현재 경제 시스템과 자본시장이 갖게 되었다라는 점이 확인됐을 때 이제 시장의 추세 전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2023년 상반기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수출이 감소한다라던가 기업 실적이 감소한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는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 요인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은 오히려 현재 그 상황이 이제는 어떤 투자의 기회로서 전환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저점을 찾는 데에서는 이런 좋지 않은 투자 환경과 경기 여건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유망 산업과 유망 종목들도 단순한 탑다운의 논리로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리고 요즘 사회의 진입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네. 물가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전통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자꾸 네. 간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의 극복 사례가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앞으로도 잘 대처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갖고, 오히려 최근에 탄생을 했었던 기술 성장주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들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받는 그런 현상 등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따지고 보면 뭐 아주 대형 기업도, 미국의 초거대 기업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한 수명이 한 60년 채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영원히 갈 것이다 그렇지도 않고, 또 이 기업은 또 뭐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기업도 되살아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장이 저점을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인플레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지적은 결국 미국 물가가 앞으로도 뭐 상승폭은 조금 낮아지더라도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이렇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과거에도 물가가 올랐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점심 물가, 실질적인 물가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맥도날드 지수라는 것도 있었고, 또 저는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는 게 짜장면 가격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저는 내려가는 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물가가 이렇게 상승 속도가 가파랐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했었던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경제 주체들은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는 물가에 빨리 적응하고, 그 물가에 적응할 수 있는 소득 증가와 자산 증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돈 번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못하지 네.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물가 환경에 적응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고, 애초에 지금 물가가 하락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물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 자체가 조금 발상부터가 좀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물가가 떨어진 경우는 진짜 보기 힘든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가 좀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뭐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물가가 둔화되었다라고 하지만은 물가는 7%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 금리는 여전히 4% 초반입니다. 네. 이 얘기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금리보다도 여전히 물가 상황이 높기 때문에 실질 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현재 바뀌어지고 네.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정책 금리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힐 것인가라는 것들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심리를 어느 정도는 꺾어놔야 된다. 이것이 연준의 입장이었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2023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연준의 매파들이 그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도 이거하고 뭐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환율 안정과 외국인 수급이 필수인데, 뭐 지난 2달 동안은 괜찮은 것 같더니 이달 들어서는 또 좀 거꾸로 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환율이 안정됐다라는 것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다시 이렇게 환율이 안정됐다라고 해서 1,200원대로에 대한 복귀라든가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 부분에서 먼저 살펴보면은요, 최근 2,500선에 근접하게 되니까 외국인의 스탠스가 다시 또 바뀌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올해 연초 이후로 지수 영역대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금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2,800 이상일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매수 입장을 조금씩 보여주었었고,
보여주어 왔었었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2,700을 깨고 내려가고 2,500선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의 규모가 가장 컸었습니다. 예. 외국인의 매물이 가장 많았었던 구간은 바로 2,600에서 2,700 정도 있었을 네, 때 그래프에 나오는데 조 단위로 팔았네요. 그렇습니다. 1조 넘는 매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 2분기와 3분기 우리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2,500이 깨지고 2,400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각각 2,000억과 3,000억 순매수의 입장을 보여주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은 2,500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별로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2,500으로만 넘어가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자꾸 매물을 출회시키는 네. 이러한 현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 코스피의 적정 레벨을 2,400과 2,500 정도로 설정을 하고 아래로 쳐졌을 때는 저평가, 하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다지 가격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관점 등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변동성 그리고 여러 모멘텀 등이 등장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자분들도 외국인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새겨둬야 할 어떤 메모를 해둬야 될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그래프만 보니까 2,300에서 한 2,600 사이 또 이 박스의 가치는 박스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금융지표가 좀 그럴 수밖에 없고요. 환율도 덧붙여서 본다라면은 지금 당장 환율이 1,300원까지 안정되니까 금방 또 1,200원 갈 것처럼 느껴지죠. 예. 근데 1,200원으로 돌아가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건가 아니면 무역 흑자 전환이라던가 수출이 잘 될 거냐. 달러가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원화 강세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달러에 대한 수급이 좋을 거다라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의 환율 안정이 조금은 일시적일 가능성 자체가 있고 당분간은 현재 영역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에 이 기업 실적 감소,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 약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IT 섹터나 반도체 업종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얼만큼 빨리 해소할 수 있느냐가 다음 스텝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9월 이후에 현재까지 IT 섹터와 반도체 업종의 2023년 1분기와 2분기 컨센서스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지난 9월만 하더라도 IT sektor의 내년 1분기 예상이 이걸 한 15조 정도로 예상을 네. 했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한 10조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많이 그래프상으로도 뭐 뚝 떨어진 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역시 지금 1분기와 2분기 각각 7조 원 정도로 낮아졌는데요. 사실 IT 섹터에서 순이익 7조 원 정도라고 하면은 지난 상반기까지만 생각해도 삼성전자 혼자 벌 수 있는 그렇죠. 실적의 규모인데요. 그 눈높이가 지금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이제는 내년 상반기에 저점 통과의 기대감이 먼저 선행적으로 반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기에는 확인해야 될 실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만 지금 주가 지수가 안전한 영역대이냐 또 사볼 만한 영역대냐라는 것을 평가받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주 정도의 22년 주식시장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시작될 1월 증시에 너무 조급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파장은 짧아지면서 다중 침체와 다중 회복이 교차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